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는 사전에 공시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가 폭락 사태 때 일부 기업의 오너들이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혹시 미리 알고 판 게 아니냐는 논란을 규제로 풀어보려는 겁니다. 유럽연합이 친환경을 명분으로 기업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군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 주택연금인데요. 지금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집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집도 가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경제 뉴스들 뽑아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네. 자본시장법 개정안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장사 대주주 주요 주주가 주식 팔 때는 미리 공시해라, 살 때도 공시해라. 네, 우리 좀 알고 투자 좀 해보자. 그렇습니다. 항상 팔고 나면 팔았다고 공시하고. 그렇죠. 하도 개미 투자자들이 뒤통수 맞으니까. 조금 황당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 제도라는 건데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실질적인 소유주 포함해서 상장사의 대주주 등 주요 주주 그리고 임원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들 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매할 때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든 안 했든 최소 30일 전에는 반드시 공시를 하고 매매해라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SG증권이죠. SG증권발 이 주가 폭락 사태 당시에 다우데이터랑 이 서울 도시가스 오너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게 문제가 되면서 재벌 방지 대책으로 좀 주목을 받았고, 그러면서 개정 작업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30일 전에 네. 하고 대량으로 매매할 때는 뭐 몇 주 파는 거야 그냥 파시고.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 법안을 고민하는지는 알겠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냥 작전이었잖아요. 작전으로 네. 주식을 파는 쭉 올리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사고 나기 전에 팔았던, 어찌 보면 우연이고 어찌 보면 또 서로 둘이 뭐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 이건 조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주주가 주식 팔 때는 30일 전에 공시하라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나. 이거는 그냥 작전이 걸려서 올라가다가 대주주가 판 건데, 그럼 올라가던 주식 대주주가 팔겠다고 하면 그럼 그냥 작전 해제가 되는 건지. 네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인과관계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네, 이게 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만 좁혀서 보면 이게 딱 바로 이 법안이랑 좀 연결할 수 있느냐, 약간 의문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제 발의가 됐느냐, 이제 그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처음에는 이 카카오 먹튀 방지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한 다음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상장과 동시에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주식 매매로 이익을 보는 것 자체는 지금도 이제 자본시장법상 금지가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이런 카카오페이도 뭐 그 당시 이제 대표이사 이제 사임하고 그러면서 뭐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매년 정말 처벌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처벌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드니, 차라리 사전에 좀 공시하도록 하면 주요 주주가 주식 먹튀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예방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는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내부자들이 네. 미공개 정보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번 복잡하니까. 네, 그렇죠. 이용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는데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팔기 전에 공시하라고 하면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내부 정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셔라. 네.
그래서 일단 이용호 의원은 원래는 90일, 그러니까 최소 3개월 전에는 공시하도록 해야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30일, 심지어 15일 전에만 공시하도록 하자면서 좀 맞섰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에는 30일에서 90일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법 시행되면 그때 뭐 일단 초기에는 30일 전 공시로 정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미국 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0일이었다가 올해 4월부터 90일 전 공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앞서서 도입했던 이제 미국에서 30일로는 좀 부족한데 그럼 더 미리 좀 공시하게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은행 CEO가 파산을 공식화하기 열흘 전쯤에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CEO는 당시 법대로 이 매도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서 문제 삼을 게 없었던 겁니다. 아, 팔겠다고 이미 얘기했다. 네, 한 거죠. 근데 공시를 한 거죠. 사람들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공시랑 좀 시차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는 있는데 사전 신고를 30일 전에 하면서 법을 지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미국의 정보 이용해서 주식을 처분한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 법상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사전 공시 의무만 지키면. 할 거 다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시 의무 기한이 짧았던 탓에 오히려 이제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내부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만 봐도 이제 거래 30일 전 공시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사전 공시 의무 기한이 좀 앞당겨질수록 결국 이 제도 도입의 예방 효과가 당연히 커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상장사 협의회에서는 기한 앞당기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에는 해라고 했는데 미국의 이 CEO는 30일 전에 공시를 했다. 네네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팔겠다고 한 걸 그렇죠. 이걸 90일 전에 공시하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예방이 되나요? 오히려 네. 한 5일 후에 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뭔가 알람인 건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보고 한번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야 당연히 법이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수사해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막기가 어려우니 아무튼 팔려면 생활비 때문에 팔더라도 공시해라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친구들이 그게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그걸 훨씬 더 미리 앞서서 공시하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더 효과가 생기나 30일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30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BTS 멤버들이 활동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 일 준비하다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직전에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적발됐던데 이거는 직원들에게도 적용돼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요 주주랑 임원으로만 좀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직원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팀장급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법을 적용해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매년 적발되는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가 100건 좀 넘는데 절반 정도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거든요. 근데 이 미공개 정보라는 게 뭐 회사 매각이나 M&A처럼 뭐 대주주나 임원 정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신규 사업 진출 이런 거는 사실 최소 관련 부서 직원들이라면 무조건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BTS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군입대 한다는 거 언제쯤 입대한다. 그래서 단체 활동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하이브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공시 의무 대상에 일반 직원 적어도 이 미공개 정보 접근성이 있는 직원들만큼은 좀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좀 추후 보완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직원들도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대주주만 의무화할 게 아니라 내부자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용호 의원이 그런 법안도 별도로 좀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번에는 좀 다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용호 의원 스스로 이제 발의안이 좀 초기에 내가 내놓을 때 좀 미흡하게 발의를 했다, 보완해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 공시하고 30일 동안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사전 공시 제도가 오히려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주식회사 송경제 최대 주주예요. 근데 7월 23일부터 저 주식 대량 매도할게요. 오늘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식 팔 예정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 기간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대주주가 뭐 다 팔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제가 사전 공시해 놓고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 예.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로는 돈을 버니까요. 아하. 그 네. 대주주는 공매도를 하면 네. 내가 팔겠다고 공시한 후에 주가가 내려가도 네. 공매도를 해놓은 것 때문에 내려간 주가에 대한 차익을 볼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용우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이 법안 같이 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예. 일단 최종안에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아, 하려면 이것도 저도 세트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해 보이죠. 네. 저도 이런다고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꼭 이거를 90일이나 1년 전에 공시하라고 해서 네.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취지가 이렇다면 공매도도 막아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또 이건 또 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된다는 걸 텐데 국회 네. 내부에서는 분위기는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 최종 통과까지는 무리가 없는 걸로 보는 게 일단 발의한 의원은 야당 의원이고 여기에 이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만들어서 최종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부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여당으로서 뭐 딴지 걸 이유가 없기도 하고 특히나 이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남은 입법 절차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지는 좋은데 걱정되는 건 아, 네.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인위적으로 주가 올리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시세 조정이죠. 네. 대개 작전 세력은 그동안 경험이 많은 작전 세력은 들어가기 전에 대주주랑 협의를 해서 중간에 회장님이 주식 팔지 마십시오. 회장님도 주가 올라야 뭐 다음 해에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서 서로 당연히 내부적으로 서로 짜고 하지 않으면 주가를 2배, 3배 올렸는데 대주주가 거기에 위해서 확 팔아버리면 작전 다 실패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대주주가 언제 팔지 최소한 30일 전에는 작전 세력이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대주주와 짜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작전을 시작하다가 대주주가 공시하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정리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쉽게 작전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네,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되죠. 게다가 예. 이게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도 이제 공시 대상이 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예. 대주주가 이제 대량 매수하겠다고 이제 공시하면 그때부터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같이 판을 같이 판을 만들지 않았어도 사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공개적으로 만들어지는 있는 거죠. 거고 네. 대주주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고 공시한 거지. 그러나 주가가 올랐으면 꼭 사야 되는 거냐, 꼭 팔아야 되는 거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사람은. 네. 그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후속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어요. 재밌는 제도니까. 네. 자, 박 작가님, 네. 앞으로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만 팔라는 그런 예.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에서 일명 EU 배터리법이라는 거에 상세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예. 법안 내용을 보면은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전자기기랑 배터리랑 한 몸으로 돼서 분리 안 되는 거 말고 예.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휴대용 기기 범위 안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이대로라면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은 앞으로 유럽에서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델만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의 취지는 뭐예요? 명분은 친환경 그리고 소비자 편의인데요. 스마트폰 배터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배터리의 수명도 좀 늘어나게 되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일체형 폰을 아예 바꿔야 되는데 예. 분리형은 배터리만 떼서 수리하면 되니까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리고 배터리만 떼서 재활용하는 것도 쉬워지니까 그만큼 폐기물이 줄어서 환경에도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배터리 재활용이 쉬워진다라는 건 새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안에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예. 배터리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재활용을 좀 해보자, 쉽게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EU 배터리법에 보면 유럽에서 사용된 폐배터리에서 의무적으로 핵심 원자재를 회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새 배터리를 만들 때는 재활용 원료를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게 한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볼 때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터리 갈아 끼우지 않고 그냥 일체형으로 돼서 네. 몇 년 쓰다가 그냥 버리는 걸로. 보통 2년 쓰면 이제 그렇게 되죠. 네. 뭐 디자인도 그렇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럼 다시 다 제조업체들은 떼는 걸로 만들어야 되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프겠다 싶네요. 유럽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 없다고 막 이래도 되는 거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특히 말도 삼성전자, 있을 애플 거고. 입장에서 당황스럽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가 만든 폰이거든요. 예. 애플이 2위, 샤오미가 이제 3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체형 스마트폰을 분리형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면 제조 공정을 이제 다양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9년 전쯤에 배터리가 분리되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었고 작년에도 배터리가 분리되는 스마트폰을 일부 출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배터리 분리형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정이 갖춰져 있긴 할 겁니다. 주력 상품은 일체형이지만 분리형 생산 라인도 일부 갖춰져 있고 실제로 뭐 설계하는 거 역시 또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려면 할 수야 있겠는데 예.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상황까지 저희가 알기 어렵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운 게 예. 애플은 스마트폰 처음 출시할 때부터 일체형이었기 때문에 분리형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고 분리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폰은 방수나 방진이 일체형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강을 해야 돼서 비용이 아마 추가로 더 들 겁니다. 네. 아무튼 유럽연합의 이런 새로운 규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는 어떻게든 부담이 될 건데 다만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법안이 유럽 의회를 지금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유럽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한 2달 정도 검토를 한다니까 지켜봐야 되기도 하고 법안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뭐 여타 유럽연합이 지정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체형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예. 남은 기간 동안 이걸 빌미로 협상을 해볼 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뚜껑 열리는 아이폰을 보는 겁니까 이제? 뒷판 열리는 거? 그냥 아이폰이 팔면서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폰을 팔면서 네. 뒷판을 열 수 있는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껴줄 것 같아요. 알아서 떼어서 교체하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죠. 재밌네요. 김현우 소장님, 네. 주택연금 네. 이제 노후 되면 집 한 채 겨우 남아 있고 나는 현금은 별로 없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제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그 집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시 가격이 9억 원 안 되는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서 네. 집 한 채 있는데 좀 비싸면 네. 생활비 없어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건데 네. 이게 좀 확대되나 봐요. 그 범위가. 맞습니다. 그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현재는 가입이 가능한데 이 주택 가격을 9억 원으로 제한해 둔 게 어디서 제한해 놓고 있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이 법에서 정해 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주택 가격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자 이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걸 정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그간 많이 올라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입 금액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국회를 거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행정부가 알아서 그때 바꾸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9억 원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 가능하도록 만들자라는 게 개정안이 2021년 9월에 이미 나왔었어요. 예. 근데 3번이나 발의돼가지고 이제야 겨우 통과가 됐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됐으니까 앞으로는 보다 수월하게 그 기준이 바뀔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간 이제 상향해야 된다는 말들이 꾸준하게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면 아마 12억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 12억. 네. 이게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공시 가격이 우리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9억은 넘고 12억은 안 되는 분들은 귀가 쫑긋 아슬아슬한 분들은 텐데. 네. 그런데 아마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게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이 지급되는 그 시기만 조금 늦춰질 뿐이지 연금액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가 9억인 주택이면 실제로는 뭐 시세는 12억, 13억 하겠죠. 네. 그런데 현재 연금을 산정할 때는 이 12억, 13억 시세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 12억 원을 한도로 산정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는 9억이었는데 이것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시가 제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9억 이하 여기에서 이제 공시가 12억 원 이하 가입 가능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그 연금액을 산정하는 시세는 별도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가 12억이면은 뭐 15억까지도 시세가 육박을 할 텐데 네. 15억에 맞춰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뭐 12억 이하로만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시세 9억까지도 규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준으로? 지금은 이 공시가는 9억 이하고 네. 시세는 이게
시세가 뭐 13억이든 15억이든지 간에 연금은 12억까지만 산정해서 지급해 줍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내부적인 규정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이것도 하나 더 들어보죠.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네, 한동안은 이 녀석이 걱정 안 끼쳤던 친구인데 네, 효자였던. 효자였던. 네. 아유 그래도 너는 정말 참 성실하구나. 고맙구나. 고맙다 네. 했던 수출이 네, 수출이 요즘 성적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매달 수출 성적표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 잠정치이긴 하지만은 뭐 32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작년 이맘때보다 한 5%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월간 수출액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속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이제 좀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같은 기간에 수입액은 작년 대비 11%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아서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이긴 합니다. 다만 또 한 달 통계는 아니지만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요. 19개월 만에 최소치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6월 들어서 수출액도 늘고 있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 폭은 좀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적자이긴 하지만 네.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수출이 좀 요즘 늘고 있는 건 뭡니까? 자동차랑 배가 많이 늘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한 110% 정도 그리고 배 수출액은 150% 가까이 늘었고요. 예. 자동차 부품도 좀 늘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대비 23% 정도 줄었는데 예. 4월에 마이너스 41%, 5월에 마이너스 35%였으니까 수출액 감소폭도 좀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제품이랑 컴퓨터 주변 기기도 수출액이 전년 대비로 좀 줄었고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랑 유럽으로 가는 수출액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중국으로 가는 수출도 아주 조금이지만 회복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다시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게 정부 예상인 것 같긴 하던데. 희망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일본 돈,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 가격 다시 오르면 우리는 다 수입하는 나라니까 적자로 돌아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엔화 약세가 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개선세를 막을 수 있어서 이것도 변수입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돼서 일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 수출 경합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가능하면 일본산 산다는 거죠. 싸니까. 싸니까. 예. 김현우 소장님. 네. 오늘부터 LH의 매입 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된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이건 무슨 뉴스예요? 이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건 LH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 뭐 빌라나 아파트 사들여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세를 주는 주택인데요. 예. 이번에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어허.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올해 들어선 두 번째입니다. LH가 시중주택 사서 지금 쟁여놓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거주하실 분 모이세요 이겁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약 4,400세대 모집하는데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각각 한 절반씩 갖고 있어요. 예.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한 2,40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예. 집중이 돼 있고 임대 방식은 월세인데 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한 40에서 50%, 신혼부부는 소득에 따라서 적게는 3, 40%, 뭐 높으면은 6, 70%인데 이 시세는 주변의 월세 대비가 아니라 이걸 전세가를 월세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 임대료보다는 보증금이 요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부터 이제 공고문이 뜰 텐데 그거 보시고 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약 4,000세대.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우 소장, 서은영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세 분 고생하셨고요.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